사업단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난 4년간 허대석 단장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송재관입니다. 오늘 패널 디스커션은 세 분의 연구자로 대표되는 분류할 수 있는 교수님 세 분과 그다음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그다음에 황선옥 소비자 시민 모임 상임 고문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이서연 사무관님을 모시고 심혈관 질환의 환자 중심 임상연구의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 발전 방향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님이 오늘 앞서 강의도 있었고 본인이 또 전문 분야로서 바라시는 거, 그다음에 코멘트를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조동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저에게는 그냥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배움의 시간이었고요. 상당히 짠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는 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짠했습니다. 제가 여력이 있으면 이런 관련 보도들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의료계에 여러 화두가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있고요. 또 이제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의료계 관련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들이 여기에 발표하신 것만큼의 근거가 정말 있는지 정말 답답해 죽겠거든요, 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대선 후보들에는 다 여러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가 계신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아스피린 1,000원, 그다음에 그거 10,000원짜리, 100원, 1,000원짜리 약 갖고도 근거를 따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환자에게 1%의 국민 부담이 어떤 거냐를 하면서 그것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는 탈모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고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국민의 돈이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슬픈 건 그게 정말 대선 주자의 공약으로 등장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게 저는 조금 슬픕니다. 그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대선 주자들의 현 의료계를 바라보는 수많은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정말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저의 시청자들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 가족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엔 그게 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 SBS에 들어와서 의학 전문 기자 하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다 내는 돈이죠. 예? 지금 우리 코로나19 치료비 전부 다 무료라고 하는데 무료 아니죠.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죠. 건강보험 적용되면 하는 거죠. 그리고 백신도 무료라고 하는데 저희 SBS 기사는 무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공짜로 구입했으면 무료가 됩니다. 우리 세금 갖고 산 거죠. 근데 그게 왜 무료죠? 근데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담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그 세금은 결국 고갈되면 우리가 또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혼재되게 있어서 참 한편으로는 그렇게 펑펑 그냥 쓰는 분들도 참 많고 근거 없이 건강보험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혜택이라는 말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건강보험은 혜택이 아니지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쓰는 건데 그게 왜 혜택입니까? 공무원님들은 그냥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의학적 근거는 얼마나 있는지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본인들 사비 털어서 하는 거 아닌데 함부로 국민들 돈 갖고
혜택이라는 말, 자기들이 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제가 관심 있게 봐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잘 치료 못 받는 아까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김용진 교수님 하셨나요? 심근경색 환자들은 유병률은 그대로인데 외래에서 non invasive 이 스크린 테스트는 증가하고 있다. 결국 그게 별 의미가 참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에서는 이 심장병 환자 유병률이 줄지 않았을 텐데 작년에 보면 2020년에 스텐트 수술이 줄었죠. 그 통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 지금 저도 제 주변에서 제일 힘든 게 비코로나 환자가 응급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지금 현실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연구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심장내과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저 SBS에서 했던 그 타비 수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실은 제가 이제 우리 취재 기자한테 얘기한 건 해당 그 보도에 등장하시는 분이 잘못한 것 같아요. 흉배과 선생님이 동의 안 했는데 그 회의에 있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기록을 했으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다만 이 교수님의 의료 행위 자체까지 잘못이라고 보긴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 부분은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어떤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는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매끄러워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먹히기가 좀 쉽다. 이런 부분. 그래서 사실 옳은 일을 하고도 거기에 작은 잘못이 막 어떤 일을 지연되게 하고 아예 그걸 더럽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디테일에 조금 더 세심해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짠하게 하시는 연구들 이런 것들이 성과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좀 더 높을 것 같다는 말씀 한번 타비를 근거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저 정말 많이 배웠는데 오늘 실은 우리가 여기 허재 교수님이 5페이지에 있는 거죠. 78세 남사 흡인성 폐렴으로 반복적으로 응급실 내원했다. 근거 중심 의학으로는 원인균 진단 키트 개발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환자의 삶을 보면 지금 오른쪽 빨간 쪽 이쪽을 더 의사들이 챙겨야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뭐 원인균 아는 거하고 뭐 진단되는 거하고 사실 뭐냐면 이게 나의 치료에 어떤 게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이 된 의미가 있으려면 치료법이 있어야 내가 나아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원인균 알고 진단 다 됐어요. 근데 똑같아요. 진단된 거. 그러면 환자로서 뭐 그래서 나 뭔데? 나 나아져? 이런 부분이 저도 이쪽에 와 보니까 이쪽에 와봐서 오랫동안 이런 제보를 받으니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허재 교수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대단히 감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사실 되게 누구 좋으라고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막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의료인들이 열심히 힘들어서 하려면 국민들 좋으려고 하고 국민들이 삶 전체가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요즘 헷갈리는 게 저는 의학 전문 기자니까 당연히 그 의료계 중심에서 의료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백신 부추기는 기자였고 역학조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기자였고 최근에 제 기사 중에서 가장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제가 이제 백신 접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임신부 첫 사망이 있었죠. 그러면 임신부 제가 백신 맞아야 됩니다. 몇 주차 그랬고 뭐 조산 위험 본인도 위험하지만 조산 위험 그다음에 태아사산 위험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또 예상됩니다. 너나 맞아. 그게 한 500개, 1000개 정도 좋아요를 달 겁니다. 너 가족이나 맞아. 저는 근데 제 가족 중에 임신한 분이 없어서 그렇지 제 가족이라면 맞도록 하겠습니다를 여러 번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맞을 수가 없어서 너나 맞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지. 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정책이 가끔은 흔들릴 때가 이게 병원이 안 힘들자고 하는 건가?
국민이 안 힘들자고 하는 건가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이 좀 덜 힘드시라면 그러면 병원 의료인은 조금 더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씀이 조금 의료인들한테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의료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힘드는 게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병원이 잘 가는 방향이 국민이 잘 사는 방향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재혁 교수님 이 강의를 보고 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 사실은 그게 통계적으로 작지 않은 국민들 그 경제적 사정에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힘이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오늘 행사가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코멘트를 지금 기자님한테 듣는데 보통 표현이 아니죠. 짠하다든지 감동적이었고 이 사업단의 선전을 확실히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환자 중심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그랬고 아까 제 구봉건 선생도 인정을 했지만 생소했던 영역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진짜 우리가 헌신할 만한 좋은 영역이라는 것을 허대석 선생님이 아마 거의 한 10여 년간 노력하셔서 시작한 이 사업단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젊은 연구자들, 환자들,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힘을 합하는 좋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자 쪽을 대표하는 세 분이 와 계신데 유병수 선생님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심장내과에 있지만 제가 심장학회 연구이사로서 오늘 참석해서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잘못해서 저희 심장학회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지만 가급적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개인적 소견으로는 앞서서 송재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냥 받은 느낌으로는 허대석 선생님과 송재관 선생님이 첫 번째 스텝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정말 어떻게 이런 심장 질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목적의 그 연구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시켰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심장 순환기 내과의 영역은 전체 환자의 질환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구자는 어떤 입장에 있냐 하면요, 저희 심혈관 연구를 하시는 그 임상 연구가들은 아마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잘 맞춰져 있고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도 현재 굉장히 객관적인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갖춰진 연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 집단의 연구 의지도 굉장히 강한 연구자의 어떻게 보면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뷰 포인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환자 중심이라는 것. 사실 저희 심장내과 의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를 환자한테 베푸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와 있고요. 치료 중심의 영역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는 거, 밸류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듣기는 했지만 오늘 굉장히 느껴지는 바가 많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적용되려면 저희 이렇게 굉장히 연구에 그 니드가 많고 수준이 높은 연구 집단에 환자 중심에 대한 뷰포인트를 맞추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자들한테 아까 송재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뷰포인트를 한번 파라다임이 쉬프트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심포지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느냐가 아마 허대덕 선생님하고 송정환 선생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실 텐데요. 다 자기께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테니까요. 저는 다른 뭐 피코리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여러 가지 그런 경험 많은 그 연구 집단들이 이런 연구 주제를 과연 어떻게 주제를 하고 선정을 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진행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저희가 연구 주제를 낼 때 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더 많이 낼 수 있고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서 김용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기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구봉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연구. 정말 이거 굉장히 연구자들은 일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반대척에 있는 쪽의 연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비용 효과를 줄이냐에 대한 약간의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눈높이도 교육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저희한테 교육시켜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연구자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필드가 눈에 보인다는 아주 긍정적인 코멘트 굉장히 고맙고요. 그럼 다음 패널로 소비자 시민 모임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환성록 선생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소개받은 황선옥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질환도 이것저것 경험도 해봤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라는 말을 좀보다는 저는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 중심하지 왜 환자 중심했을까? 그때 환자 중심이 되고 이제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한 9년 했고요. 치료재료, 약제, 그다음에 행위 그 전문 평가위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아까 그 연구하신 분들 얘기하는데 치료재료나 뭐 행위 이런 데도 아까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어떤 분이 하셨는데 학회 얘기를 반영하려고 보면 또 다른 의사 선생님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 그게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허대석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 그 의료 환자 중심 의료 최적화 사업단,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단 단장님이시고 한 거들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기 전에 그냥 궁금한 점입니다. 먼저 이제 허대석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을 때 그 자료에 그 개인 이게 몇 쪽이야? 그 기존에는 개인 정보로 인해서 자료가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그러면 이제는 그 이 환자 중심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를 뭐 별로 이렇게 그 보호하거나 그런 법에 따라서 그 하지 아니하고 해도 되는 것인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 중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환자 중심이 지금 모든 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다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식약처에서 발표한 그 환자 중심 그 임상 시험 포털 누리집 만드는 것도 환자 중심이고 이것도 환자 중심 최적화 연구 사업인데 그 먼저 가만히 보면은 환자 중심이라는 그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우리 김명 선생님께서 하신 거가 그 제가 가장 와닿는 거예요. 환자가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한 거. 근데 제가 환자 중심 의료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의사와 환자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개념이래요. 그리고 환자의 건강 욕구와 개인적인 선호를 고려하여 진료 과정에 환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환자의 가치가 뭐 생명 존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일단은 하여튼 환자 중심 임상 연구를 위해서 세 분이 이제 발제하시고 허대석 교수님 한 거 저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연구한 내용을 제가 어려워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자료 보내줘서 근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스피린 먹다가 이건 뭐 클로로피델, 프로픽스 그거로 한 3달 전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스피린을 먹고 1년 동안 그 경동맥이 막혀서 혈전이 그게 없어지려고 했는데 1년 뒤에 조사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1년이나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없냐 그랬더니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러시고 그 약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약은 좀 비싸다. 근데 의사 선생님 약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복약지도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꼭 필요한 연구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구봉건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뭐랄까 많이 그런 의료 분야에 관여해서 좀 알고는 있어도 몰라서 하는 소리도 있을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삽입 그 항혈 아스피린과 클로로피도크렐이 비교 평가 연구를 하시는데 그 삽입된 스탠드에 따라서 다르지 혹시 않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스탠드가 한 가지는 아니고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치료제를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또 이거 아스피린과 이거 차이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스피린과 클로비들이 그러니까 그 심혈관 질환 이런 게서 그 발생하면서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정말 그 심혈관 질환이 나아지는 건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진짜 항혈전제로서의 그거고 아스피린을 먹어서 제가 여기에 조금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이렇게 저 출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제 친구도 봤고요. 근데 정말 이거 연구를 잘 하셔 주는데 이제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민 교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봉건 교수님께서 아스피린과 클로르피도크렐의 연구가 했는데 전향적 연구이니까 여기에서는 아스피린을 중단했 그 삽입 후 비수술 시에 출혈 발생하는 거 아스피린만 왜 하셨는지 요즘은 최근에 약이 바뀌어서 클로르피도크렐이 연구가 좀 필요한 건 아닌지 같이 꼭 아스피린에 대한 연구만 필요한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주용 교수님에서는 그 환자 모집을 무작위로 해서 그 베타 차단제 유지하고 중단군을 무작위로 했는데 그거를 정말 환자가 몰라도 되는 건지 그렇게 중단하고 유지했을 때 어떤 환자의 피해가 오지 않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환자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가 환자 중심이 아닌가. 제가 잘 몰랐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제 제가 환자 중심 임상 연구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구를 위한 거 환자 중에서 환자가 질환의 진료 치료 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그것도 결과가 뭐지 아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는 마지막에 우리 김 교수님이 하신 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학술적인 분들이 하시고 진짜 환자 중심 연구를 이 임상 질환 환자 중심 연구 최적화 사업단에서 하는 이 사업에서는 그것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참고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도 엑스레이가 꼭 국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냐 그 논의를 해서 국가 건강 엑스레이 하지 말자. 저는 어떤 때 엑스레이 가서 안 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심장 질환에 관련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는
이 환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운영위원회에 환자 단체가 들어있고 소비단체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그 아주 단단한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적 임상 연구와 환자 중심 이거 뭐 같은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익적 임상 연구로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도 환자 지체과 임상 연구가 꼭 거기에 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 그 자료를 이용하시려면 그게 표준화되고 돼야 되는데 그 전자의무기로 EMR 인증을 받는 거 우선 참 먼저 추진하고 그런 자료 또 EMR 인증을 그 해서 정확한 정보가 같이 합세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환자 개인정보 철저한 관리 이거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허 교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제가 인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데이터 심의합니다. 제가 데이터 심의위원입니다. 데이터 심의하면 이 자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자정보분 그런 것들 중에 환자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하나 하는데 뭐 나이를 왜 쓰냐 이거 그 비식별 정보로 할 거냐 말 거냐 연구 기간은 얼마이냐 또 정보 보호 관리자는 누구냐 그다음에 그 계약서는 서로 썼느냐 내부 관리 계획은 있느냐 그다음에 정보를 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거를 다 해서 제가 지금 한 20개 연구 과제 그중에 뭐 삼성병원도 같이 연계해서 해서 반출 기관과 같이 데이터 연구하는 기관에 또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평가를 해서 보내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연구가 다 그거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냥 염두에 안 두신 거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경동맥 때문에 이제 좀 고생을 했는데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아니라서 연구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 저기에 그 건강 검진에 그 설명서에 보면 마지막에 뇌혈관 심장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및 뇌혈관 심장혈관의 검사를 권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질환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경동맥 그게 막힌 상황이 어떤 것과 환자의 그 나중에 심장 그 질환으로 스텐트를 받게 된 그 질환으로 발병되는 그런 연구도 좀 해주셨으면 환자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게 조금 다른 연구인데 그 예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예가 어디 있나 보니까 연대 의대 연구팀이 혈관 협착 조기 발견 가능한 나노 입자 개발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환자가 무분별하게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높여진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돼서 좀 연구도 임상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식약처에서 하는 환자 중심 임상 시험 포털. 그러니까 임상 환자 중심이면 임상 대상 환자가 있으니까 기존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임상하고 있는 아니면 그 자료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 그 홍보해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도 요즘은 저기 환자들도 공익적으로는 굉장히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으로 이용된다면 나는 제공하겠다. 저도 한번 피를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수술을 했는데 이런 약이 치료가 잘 들어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잘 들어서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자 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들을 아마 이제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지만 거기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환자들 중심이니까 임상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공부하다가 찾은 건데 좀 너무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걱정이죠. 코로나 때문에 임상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되지? 접촉을 못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그 와중에도 열심히 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찾아보니까 환자 중심 분산형 임상 시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도입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말을 들면 그러니까 원격 의료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관점이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렵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하는데 아니면 그 임상 연구가 이제 앞으로 정말 AI 시대고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자 중심 분산형 임상 시험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환자 중심 임상 연구니까 환자 의견이나 가족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 중심 최적화 사업에 연구하는 임상 연구 전문가, 보건복지부, 심평원 또 관계자들,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다 참여하지만 서로의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이런 것보다 유기적인 관계로 잘 협력하여서 정말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정확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또 의료 기술도 발전이 되고 의료비 절감 목표의 방향성이 맞는 그런 임상 연구 사업이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구봉건 선생님이나 한주영 선생님 상임고문께서 코멘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디펜스를 하고 단장님 혹시 그 개인 정보 그쪽도 아마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네, 개인정보 보호는 뭐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연계를 한다는 건 익명화를 시켜서 질병 정보 중심으로 그 자료를 연계해서 질병 정보를 분석하는 거지 개인 정보는 그때는 익명화를 시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 네, 그 데이터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새 개인 정보. 그거는 뭐 네카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조직하고 그 IRB는 그 IRB 시스템이 인증하고요. 다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화된 질병 정보를 사용하는 거지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좀 깊이 있는 정보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의 피콜에서 PPRN을 소개드린 게 한 환자가 한 의료기관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의료기관 사이에 혹은 뭐 이런 행정 절차로 자료를 모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모든 정보를 자기 걸 다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단체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연구자하고 협의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거라서 미국은 오히려 그 경로로 그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정보를 의료진들이 모으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그는 이제 그 환자분들이 꼭 본인들이 아니 이렇게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활용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가 임상.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자료를 연계하려면 지금 예.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그 지금 그거는 그냥 익명화된 질병 정보만 가지고 질병 정보만 활용한다고요. 두 번째 환자 중심으로 아까 파트너십이 뭐 하는 건 아까 뭐 제가 잠깐 예로 들었지만은 기술 중심의 근거 플러스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함께하는 의사결정,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 선생님 뭐 추가하시나요?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약간 적었는데 첫 번째 여쭤보신 게 스텐트 종류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뭐 이제 저희가 이건 조금 전문가적인 식견일지 몰라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아까 그 한지영 교수님 뭐 베타 블로커 종류 그것도 걱정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학적 지식이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중요한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뭐 그렇게 저희 가정을 하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임상의학윤리위원회에서 뭐 IRBS 소위 관찰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피험자에게 그런 블라인딩이 위험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심의를 거치고 있고요. 뭐 참고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안 했지만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보면 거의 그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뭐 카로티드 이 경동맥 이야기하셨는데 아스피린이나 뭐 클로피도그렐이 이걸 좋게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고지혈. 안정민 교수의 그 아스피린 연구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아스피린이든 클로피도그렐이든 항혈소판 전반에 관한 연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그 한정 교수 논문 베타블로크 종류 그거는 아마 저희가 연구할 때 저희도 뭐 엄청나게 공부하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위원들께서 뭐 IRB도 참여해 보시면 법제 하시는 분, 뭐 종교에서 관련하시는 분, 뭐 의학자들, 윤리학자들 이렇게 다 참여하니까 그런 시스템은 뭐 저희가 안전성이나 효과는 훨씬 더 이제 안정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나 뭐 익명성 반출 그거는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저희가 뭐 동의서나 아니면 모든 정보를 미리 디파인하고 그거를 어떻게 쓰겠다고 이야기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한 자료 하나라도 이제 못 옮기니까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이미 시스템이 그걸 다 이제 잘 조율하기 때문에 아마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연구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계속 딜레이되고 막 힘들고 하는데 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다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커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새로운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저희 쪽에서 어떤 입장을 하나 디펜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뭐 협심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A가 좋으냐 B가 좋으냐 그거를 미국 NIH에서 1,000억을 주고 10여 년 동안 연구해서 그 그래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저희도 매일 상상하지만 그걸 뭘 하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5년 10년 동안 해서 그 한 줄 바꾸는 거니까 이게 임상 연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이 제도가 이 연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주영 선생 혹시 뭐 더 추가? 네, 뭐 여러 지적과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봉건 선생님 뭐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또 제게 질문해 주신 게 있어서요. 저희 연구 뭐 구봉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의서를 봤습니다. 동의서에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내용을 약간 일반 환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말을 더 편하게 쉽게 해서 동의서를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해도 되겠다. 나는 베타블로커를 유지군에 들어가건 중지군에 들어가건 별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에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단계에서 아니 난 싫어. 그러면 당연히 그분은 그냥 이제 그 연구에서 제외가 되니까요. 환자분 의사에 상관없이 저희가 무조건 무작위 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동의서 받을 때 어차피 요새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정보는 그 개인 정보는 다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저렇게 뭐 손으로 갖고 있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아이크리에이트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산적으로 입력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익명화 처리가 되는 거고 아까 데이터 반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모든 연구를 전향적으로 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그런 절차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후향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 이미 저희가 동의서를 받을 찬스가 없었던 거죠. 그런 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반출 과정을 거치는 거고 저희 같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무작위 연구를 하는 거는 이미 동의서를 다 받고 다 정보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말씀을 안 하셔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타블로커는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기는 합니다만
90% 이상은 세 가지 베타 블로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베타 블로커를 저희가 층화 분석이라고 하는데 베타 블로커 종류 원래 드시고 있던 종류에 따라서 층화를 해서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뭐 몇 시까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5%, 10% 내외 것들은 그냥 합쳐서 그건 또 층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그다음에 환자분이 저희 연구에서는 이게 아까 이제 어느 군에 속하는지 모른다 그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임상 연구에서는 그 눈가림을 하는 게 제일 높은 수준의 연구인데 연구비를 많이 주셨지만 또 임상 연구를 몇천 명 환자를 5년 동안 이렇게 팔로우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미약을 사용한 그 눈가림 배정은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삼인고문님이 우리 저 사업단 이름을 환자 중심으로 말고 소비자 중심 사업단으로 하면 연구비가 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소비자 중심으로 하면 더 적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다음 우리 저 박 선생님이 여기저기 코멘트 하신 내용과 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한국지질동맥경학회 그 임상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성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세 주제를 보면서 이게 평소 심장내과 의사로서 되게 궁금했고 이슈가 됐던 주제들을 이 파센에 지원하여 이렇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이 문제들을 지금 임상 연구로 지금 주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크게 감명받았고 되게 뿌듯했는데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미 어드밴스 디지즈를 가지고 진행하는 연구들만 다 선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고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에도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이긴 한데 이게 과연 공공적으로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이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지질동맥경학회 대표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구비는 한정돼 있고 짧은 기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웃컴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연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공적으로 가장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것들은 이런 primary prevention trial이 가장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에서 그 NIH 지원하에서 스프링 스터디가 나와서 미국은 고혈압의 기준을 130, 80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고혈압이나 리피드에 대한 에비던스나 트라이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서 나오는 결과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미 대만은 고혈압의 기준을 130, 80으로 낮췄는데 우리가 미국의 진료 지금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혈압의 유병률이 29%에서 50%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고혈압 환자들을 지금 140에 90 미만에서 130, 80 미만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기존에는 환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되는 21%의 인구 같은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리피드 예를 들면은 지금 리피드도 점점 고위험군에서는 치료 기준이 점점 낮춰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SCVD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리스크 엔진은 우리나라엔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리피드 진료 지침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온 NCP3 가이드라인 위주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트라이얼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어려운 건 아는데 아까도 김용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스텝 트라이얼도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고 스프린트, 아코드 그런 것도 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고 최근에 중국에서 나왔던 Source Substitution Stroke Prevention Study 같은 것도 호주의 MRC에서 지원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사업단에서 이런 것들 이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진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트라이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 공공적으로나 사회 경제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연구부의 규모나 이런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이 있는 코멘트를 하셨는데 다음에 그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우리 이제 사업단의 직속 관할과인데 대표에서 이서연 사무관님 나오셨는데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이소연 사무관입니다. 오늘 원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좀 대신해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심포지엄이 이런 그 환자중심 사업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학회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 심포지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렇게 사업의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만져지게 이렇게 잘 프리젠테이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이런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환자중심 임상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해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건강보험 체계만이 아니라 이제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나 삶의 질의 제고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가 제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R&D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을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3년 전에 이렇게 출범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3년간 공익적 임상연구를 이렇게 지원을 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4년차가 된 지금 과거의 성과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원 체계를 고도해 나가실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 사업단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저희 사업단과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환자 중심성에 대해서 다들 되게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이런 정의, 그러니까 이 환자 중심성을 그 과정으로 정의할 건지 결과로 정의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들 의견이 다르시고 다들 그리고 되게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이해관계자분들이 다들 약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 중심 사업단 이후에 이제 공익적 임상 연구를 기획을 할 때 이러한 환자 중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참석하여 주신 지금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과 그 기자님 그리고 소비자 단체 위원님까지 해서 다들 되게 좋은 의견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잘 귀담아 듣고 향후 환자 중심 임상 연구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익은 선생님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사업단 혹은 관계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익은 교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불러서 이 패널로 참석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마 이유는 제가 이번에 파센에 2021년도 하나 과제를 낸 게 있는데 이번에 아마 돼가지고 또 그런 2021년도 과제 선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을 좀 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자리에 불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앞선 선생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좀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 환자 중심 임상 연구의 개선이나 발전 방향 이런 데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환자 중심 파센의 과제가 선정된 과정이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연구들은 주요 이제 후양적 연구나 이제 빅데이터 연구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심평원이나 건보 중심의 이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야가 부정맥 분야 심방세동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여기 계신 중재시술 허혈성 심질환 많이 보신 선생님은 조금 다른 파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심방세동 환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심방세동 환자 중에서 이제 하응고 치료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신경구용 하응고 재료가 많이 나와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위장관 출혈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위장관 출혈 문제를 혹시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좀 감소시켜 주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감소시켜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아직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연구는 어떠한 회사도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 연구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되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후향적으로만 데이터를 분석한 걸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파센에서 우연히 공모가 나가지고 거기 지원했는데 어쨌든 이제 잘 봐주셔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자들이 이제 많은 그런 저와 같은 기회 후향적으로 또는 빅데이터나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파센에서 주시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공모를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제가 파트가 이제 부정맥이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부정맥 환자들은 이제 이런 좀 의료의 그러니까 의료 행위의 이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부정맥 가슴이 뛴다, 두근거린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고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처방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를 일주일이나 2주 있다 해워가지고 검사 결과를 보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패러다임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만큼의 결과지를 들고 오세요. 그래서 워치나 무슨 뭐든지 가지고 본인의 심전도 기록을 뽑아가지고 몇십 페이지 뽑아가지고 이제 환자분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 결과를 이제 해석해달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점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주제가 이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의 중심이 지금 예전과 달리 의사들을 찾아와서 진단하는 방식이 아니고 본인이 진단 결과를 가져와서 의사한테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춘 이런 파센의 향후 장기적 전략이나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개인 저 지금 부정맥 학회의 보험 정책을 담당 이사를 맡고 있어가지고 부정맥 파트는 다른 심장 분야 중에서도 신의료 의료 기술이 제일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입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난관이 걸려서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쓸 수 있는 기계도 우리나라 한번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뭐 10년 저희가 좀 많이 부정 환자에서 많이 쓰는 냉각도저 절제술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됐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이런 신의료 기술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냥 식약청이나 이런 규제의 허들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말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하냐 정말 환자 중심의 의료라고 저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필요한 신의료 기술은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환자 중심 임상 연구를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오케이 이거 뭐 2, 3년 정도 있다가 이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환자 중심의 의료의 큰 또 다른 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는 뭐 좀 약간은 좀 상충되는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만 앞선 선생님들 너무나도 좋은 데이터 RCT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시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의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누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아까 구봉호 선생님 연구해줬던 그런 익스텐션이라는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1년짜리가 아니고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익스텐션하면서 환자의 아웃컴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자들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 우리나라 같이 이 건보 재료나 이런 자료가 정말로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런 빅데이터와 연결시키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좋은 아웃컴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연구자가 추적 관찰이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다 있게 되는데 개인정보란이 상충된 unidentified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파센에는 큰 틀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파센에 한정된 연구 지원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아웃컴 추적을 건보나 심평원 데이터 연결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대우 선생님, 뭐 패널 토의에서 나온 얘기 중에 언급이 가능하신 거와 마무리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그러니까 신의료 기술의 제도화 과정에 이제 이런 개념을 그런 요구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빨리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평가 과정이죠. CED라는 게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근데 그게 뭐 예비급여제도, 선별급여제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한 10여 년간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재평가가 참 어려워요. 일단 한번 진입한 거를 재평가해서 탈락을 시키는 게 그게 이제 그게 단순히 그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의료 기술이 가능한 제도권은 빨리 들어와야죠. 근데 그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연계해서 이제 아웃컴, 그거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도 자료 연계하는 게 정보 처리 기술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레귤레이션입니다. 레귤레이션도 계속 결국은 최선의 이익이 뭔가에 대해서 환자 정보에 대해서 개인 정보도 보호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일 어려운 점은 레귤레이션이 이제 계속 변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도 계속 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환자들이 뭐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사용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의료 패러다임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그런 점을 이제 의료계하고 정책하는 분들하고 또 환자나 뭐 소비자 단체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제한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쓸 건가,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의하고 또 합의하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2시 50분부터 저희가 강의 이후에 패널을 통해서 사업단과 심장학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그다음에 문제점, 뭐 해결 방안, 이에 대한 논의가 아주 긍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PM으로 있으면서 사업단이 각 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 할 때 제가 심장학회를 제일 먼저 하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제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동료 교수들, 후배 교수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 환자 중심이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같이 쉐어하고 싶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진행하는 연구가 진짜 잘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부탁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동찬 기자가 짠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런 어떤 심장학회가 좋은 연구자들이 있고 또 능력도 좋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쪽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좀 모범적인 학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저는 한 3년간 허대우 선생님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심장학회 우리 연구는 말이죠, 뭐 SCI 논문도 큰데 나갈 수 있는 건데 진짜 그렇지 않은 연구인데도 젊은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서 청각이 나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게 뭐 보청기도 많고 증폭기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거를 헤드 투 헤드 컴패리즌을 하고 뭐 하겠다고 젊은 이비인후과 연구자들이 팀을 만들고 쫓아오는데 뭐 논문 쓸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뭐 그런 걸 보면 이 연구단의 핵심은 제가 동료 후배에서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교수였기 때문에 연구비 1년에 5억 가면 무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알죠. 멀티센터 스터디 10개 20개 하면은 인건비 한 분도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5년을 가고 10년을 가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래도 심장학회 회원이 또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퍼블릭 서비스의 어떤 개념으로 같이 한 4, 5년 잘해서 이 사업단이 계속 발전하기를. 아까 허대석 단장님 보여주신 그래프 보면은 우리가 저 네카에서 뭐 한 몇 년 하다 끝나고 뭐 하다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이건데 이건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 사무관님 그다음에 과장님이 뭐 R&D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 허대석 단장님 보여주셨던 그 시큐어한 펀딩도 중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심장학회에서 나온 연구나 결과들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준비한 핵심 멤버가 두 분이 있습니다. 심장학회 학술이사 강현재 선생, 제가 뒤에서 지금 모니터링 중인데 뭐 한마디 하시고 싶으면 해. 그다음에 우리 저 사업단의 김민정 국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또 다시 모여가지고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